빨간색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 눈에 띄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책에서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제목이 차용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빨간색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끝내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네 18회 네 오래간만 무게 아니야. 나한테는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 이름은 빨강은 1998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좀 이번에는 자료 준비하는 게 좀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책도 다시 좀 봐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서양미술사도 또 이게 서양미술사에도 이 책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게 아니라 점점이 뿌려져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찾아서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오스만 투르크 역사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이슬람의 또 역사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정리병 환자라 정리를 좀 잘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리가 잘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정리하기까지 과정이 평소에 비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만큼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1998년에 나왔고, 네, 오란 파묵은 네, 튀르키예 출신이고 1952년생입니다. 지금 이제 70대가 되셨죠. 네. 그때 물론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을 당시에는 이제 젊은 작가였지만, 네, 그리고 2006년도에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그런 정도 간단하게 작가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얘기하고 오늘 책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으니까 오늘은 책과 역사와 미술사를 좀 섞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책 배경은 16세기 말입니다. 16세기 말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16세기 말이면 네, 세익스피어가 햄릿을 쓰던 당시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네,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그런 시기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오스만 투르크의 제국의 수도는 이스탄불이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술탄이라고 하죠. 그 이슬람에서는 그 황제를 술탄이라고 하죠. 술탄의 명령으로 비밀 작업을 수행 중이던 한 화가가 네, 살해됩니다. 살해된 사건을 배경으로, 그러니까 술탄이 시킨 일을 하고 있는, 그것도 비밀리에 지시한 일을 하고 있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던 한 화가가 살해가 돼서 당연히 그 살인자를 찾아야 되겠죠. 살인자를 찾는 과정이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고 있는 책이고, 그리고 네, 다 잘 아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당시 유럽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네, 한판 충돌을 하는 그런 네, 상황을 그린 소설입니다. 줄거리를 좀 살펴보면 주인공은 이제 카라라는 남자가 있는데, 네, 카라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모분의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모분의 집에서 자라다가 그 이모분은 이제 그 화가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술탄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술탄의 총애를 받았다는 이유는 그림도 잘 그렸겠지만 그보다는 술탄하고 이게 뜻이 잘 맞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술탄의 총애를 받는 화가 출신의 이모부의 집에서 자랐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이모부의 딸인 세큐레라는 이름의 사촌 동생에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책을 읽어보면 이슬람에서 사촌끼리의 결혼이 뭐 아예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네, 그것을 이제 이모부가 반대를 해서 결국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12년 동안 카라가 이스탄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외곽에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겪게 됩니다. 뭐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카라가 쫓겨난 지 12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이모부와 함께 이제 그 술탄의 비밀 명령을 수행 중이던 그 엘레강스라는 이름의 화가가 살해된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카라가 다시 불려와서 그 범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네, 이스탄불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책이 시작되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카라가 짝사랑했던 그 사촌 동생인 세큐레는 어느 군인과 결혼을 했었고, 그리고 두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군인이 그 남편이 어떤 전쟁에 지금 나간 지 지금 4년이 지났는데 감감무소식인 거죠. 거의 뭐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카라가 돌아와 보니까 그 세큐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고, 카라는 아직도 세큐레를 잊지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카라가 이제 이모부의 명령으로, 에네시테라는 사람이죠, 이모부가. 이모부의 명령으로 이제 그 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이모부마저 이제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지금 세큐레가 그 지금 그 아버지네 집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당시 이슬람 전통에 의하면 여자는 보호자가 없으면, 보호자가 지금 사라진 거잖아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보호자가 없으면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섹츄레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좀 편법을 써서, 그러니까 아직 생사가 확실하지 않은 남편과 먼저 이혼을 하고 서둘러서 이제 카라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카라와 결혼을 할 때 이제 조건을 내걸죠. 그러니까 대신 너와 결혼을 해줄 테니 대신 나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찾아달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이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좋은 추리 소설의 조건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카라는 살인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살인자를 찾는 과정이 펼쳐지는데, 이 사건의 용의자는 당시 이제 술탄의 명령에 의해서 비밀 작업을 하던 그 화가가 4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죽은 엘레강스하고 그 다음에 나비, 그 다음에 올리브, 황새, 이 이름들은 다 이제 비밀 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전부 별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별명으로. 그러니까 죽은 화가가 엘레강스, 그 다음에 나머지가 나비, 올리브, 황새인데, 이 나비, 올리브, 황새 중에 범인이 있을 거라는 게 거의 이제 분명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카라가 그 화가들을 계속해서 이제 접촉을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수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술탄이 이 이모부인 애니시테한테 내린 그 비밀 명령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될 텐데, 이제부터 좀 역사적인 얘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술탄이 공식적으로 애니시테한테 내린 명령은 이슬람 문화의 우수성을 담은 책을 만들라라는 지시였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이게 한 번에 오진 않는데, 이게 16세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당시에 뭐 인쇄기술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장미의 이름하고도 좀 통하는 건데, 당시 유럽의 그 책들도 보면 수도원에서 장미의 이름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책을 쓰잖아요. 성경 같은 거를 뭐 기도서 이런 거를 그 수도사들이 손으로 쓰잖아요. 왜냐하면 인쇄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거기다가 막 화려하게 그림도 그리고 막 이러잖아요. 전부 수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책이라는 게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다.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모든 걸 한자 한자 손으로 쓰고 그림도 다 손으로 그려야 됐기 때문에 책이 그만큼 귀했고, 심지어 이제 지금 이런 책들은 술탄의 명령으로 제작되는 책들은 아주 크고 막 금박으로 막 장식을 하고 화려하게 장식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좀 보물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미디어였다고 하시면 됩니다. 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술적인 가치가 뛰어난 보물이었다는 거죠. 당시의 책은. 술탄이 애니시테한테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라고 한 것은 그런 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문제가 되는 그림은, 책을 펼치면 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책을 펼치면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이 넓은 공간에 2페이지짜리 공간에 가운데에 술탄의 그 초상화를 넣고 주변부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당시 이제 여러분들 그 이슬람의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신의 시선으로 그려진 그림, 뭐 사람도 나무도 뭐 동물도 굉장히 장난감처럼 그려진 그런 그림들을 기억하실 텐데, 그런 그림들이 있고 그 중간에 술탄의 초상화가 있는.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그 가운데 들어갈 술탄의 초상화가 당시 이슬람의 방식이 아니라 유럽의 방식으로 그리라고 술탄이 지시를 한 거죠. 여기까지 일단 끊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당시 이제 모든 사물을 그러니까 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장난감처럼 그렸지만 가운데 있는 술탄의 얼굴은 사실적으로 유럽처럼 그리라는 지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당시에 이제 유럽과 이슬람 미술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먼저 유럽을 보면 서기, 여러분들 다 외우는 숫자가 하나 있죠. 서기 31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공식적으로 되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의 율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제 로마의 모든, 그러니까 그 미술로만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된 이후 유럽의 화가들은 이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신의 형상,
우상의 형상, 인간의 형상을 그리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신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뭐 나를 그리지도 말고 나를 닮은 인제 무슨 상을 만들지도 말라." 뭐 그게 좀 복잡한 게, 그게 이제 당시 유대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 인제 이집트랑 바빌론 사이에 끼어 있어서 뭐 그런 상황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건 넘어가고 어쨌든 "신의 형상, 우상의 형상, 인간의 형상을 그릴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6 세기 말에 311 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선포를 했고, 그러다가 6 세기 말 한 2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레고리우스 교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대부분의 철학사에 다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뭐 서양미사에도 나오는 사람이죠.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그전까지 이제 화가들은 사람의 얼굴을 그리지 못했는데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보니까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그 문맹들이 많았잖아요. 글을 모르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이 글을 모르는데 그들이 인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일반 평민들이 성경의 내용을, 성경의 이야기를 네 이해하기 위한 용도로 사람을 그리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이것 말고도 인제 철학사 보면은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한 일이 많죠.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책이 해 주는 역할을 그림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유럽의 화가들이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 허가가 되었고 쪼끔씩 넓어졌겠죠. 교육적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된 거죠,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게. 그런데 이때 화가들이 일부러 사람을 그릴 때 사실적이지 않게 그립니다. 일부러 모자이크 같은 거, 아니면 뭐 일부러 왜곡한다든지. 그래서 그 중세 시대의 그 그림을 보면 되게 '왜 이렇게 못 그렸지? 그리스 로마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던 화가들이 왜 그렇게 그림이 망가졌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곰브리치는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것은 사람의 얼굴을 그리되 신의 권능에 도전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인간을 왜곡해서 그렸다. 뭐 이런 얘기. 그렇게 해서 인제 그 사람 얼굴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종교적인 이제 그림, 그래서 뭐 성모 마리아나 뭐 아기 예수 이런 그림들을 그리다가 드디어 인제 뭐 르네상스 시대 때 터져 버린 거죠. 오늘 사실 르네상스 얘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시 인제 이슬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동 얘기를 좀 해 보죠. 우리가 잘 이슬람교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중동 지방, 그다음에 뭐 이집트, 그다음에 뭐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보면은 요즘에는 사하라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들도 뭐 세네갈 같은 나라들 보면 종교가 이슬람인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이슬람이 넓게 퍼져 있죠. 그런데 이슬람이 언제 이렇게 확장되었나를 저도 잘 몰랐는데, 결국 이슬람교는 그러니까 7 세기와 8 세기 무렵에 7 세기와 8 세기 무렵에 지금의 범위까지 이슬람교가 인제 넓게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부터 인제 이집트 북아프리카까지 퍼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슬람교도 재미있는 게 마찬가지로 기독교랑 마찬가지로 신의 형상, 우상의 형상, 인간의 형상을 그리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뿌리가 같기 때문에, 당시 뭐 유대나 그냥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코란에도 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갈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의 형상, 그다음에 우상의 형상, 인간의 형상을 이슬람에서도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걸 종교적인 목적으로 풀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에서는 그것을 사람 얼굴을 그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미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냐면, 그러니까 문양, 그래서 아라베스크 문양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이나 무슨 뭐 페르시아 양탄자처럼 문양이나 색깔을 선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이슬람에서는 이제 예술이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14 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자 이게 중요한데, 그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트로이가 그렇게 거대한 전쟁을 한 것도 사실은 그 트로이가 있는 지역이 그 보스포러스 해협 지역이죠. 트로이가 있는 지역이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과 유럽이 교역을 할 수 있는 딱 그 목이잖아요, 목. 그거를 틀어준 사람이 인제 무역에 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에서 들어온 뭐 비단이나 뭐 향료나 뭐 그다음에 면화 같은 것들을 그 이스탄불 지역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걸 다 그 권리를 갖게 돼 가지고 예전에 트로이 전쟁도 일어났었는데, 그러니까 인제 결국은 오스만 투르크는 인도랑 교류가 많았는데, 당시 인제 인도에서 14 세기 초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슬람 예술에서도 사람을 그리는 게 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람을 그리는 게 기독교랑 되게 비슷한 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슬람에서의 그림은 어떤 그러니까 이야기, 그러니까 뭐 예를 전설 같은 거, 어떤 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역시 기독교가 성경을 표현을 했던 것처럼 이슬람의 전설 같은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사람도 필요하고 동물도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인제 그런 형태로 사람과 동물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똑같이 기독교처럼 이들도 그들을 똑같이 그리지 않고 뭔가 좀 인형처럼 이상하게 그리죠. 원근법도 무시하고 뭐 명암도 주지 않고 그림자 같은 것도 처리하지 않고. 근데 그것도 인제 일부러 그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제 또 14 세기 이후에, 네, 그러니까 인도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을 비현실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차이는 쪼끔 있지만 이슬람이나 기독교 문화권이 결국은 어떤 교육에 대한 목적,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슬람 예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돌궐족이라는 게 튀르키예를 한자로 음차한 게 돌궐이잖아요. 돌궐이 동쪽으로는 인제 몽골까지 있었고, 원래는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 있던 민족인데 동쪽으로는 몽골까지 확장을 했었고, 우리가 돌궐족을 잘 아는 이유가 고구려 시대 때 당나라랑 싸울 때 이제 돌궐이랑 고구려가 연합을 해 가지고 당나라랑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결국은 인제 이스탄불까지 간 건데, 그러니까 이 돌궐족이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를 세운 거는 13 세기 말이라고 합니다. 13 세기 말이었고, 거기에 그때 인제 오스만 투르크가 만들어졌고, 세력이 넓어져서 결국은 발칸반도까지 돌 그 투르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먹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발칸반도라고 하면은, 발칸반도 우리가 말은 많이 듣지만 거기에 어느 나라들이 있냐면 그리스, 뭐 불가리아, 뭐 루마니아, 뭐 유고슬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모여 있는 게 발칸반도고, 우리가 지도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탈리아 반도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거의 이탈리아 문 앞까지도 인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강대했었고, 18 세기 초에는 그때 당시에 유럽의 중심 국가였던 오스트리아까지 인제 침공을 했다가 결국은 어찌어찌 막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가 얼마나 강대했냐면, 그러니까 13 세기 말에 시작이 돼서 1913 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1913 년이면 인제 우리가 약간 일제 합병된 지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까지도, 그러니까 그리스의 크레타 섬이, 네, 크레타 섬이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였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오래, 거의 500년 정도 오스만 투르크가 그렇게 강대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오스만 투르크 얘기를 했고, 자 구체적으로 좀 숫자를 말씀드리면 1453 년에, 제가 지금 13 세기 말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1453 년이면 네 15 세기 중반 정도 되겠죠. 1453 년에 그러니까 당시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이었던 모함마드 2 세가,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탄불, 당시에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이었죠.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식적으로 동로마 제국이 이제 무너졌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로 바뀌면서 이스탄불이 인제 오스만 투르크의 수도가 되었죠. 자, 1453 년에 모함마드 2 세가, 네, 이스탄불을 점령했다. 그리고 1479년, 모함마드 2 세가 1453 년에 이스탄불을 점령했고, 그리고 한 20, 네, 한 6년 정도 지난 지점에서 모함마드 2 세가, 당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오스만 투르크와 교역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창구는 베네치아였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육지적인 거리도 가깝지만 이스탄불에서 배를 타고 베네치아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양의 문물이 인도나 중국까지 포함하는 거죠. 동양의 문물이 베네치아를 통해서, 네, 유럽 이제 각지로 퍼져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베네치아와 오스만 투르크는 굉장히 교역도 많았고 관계가 좋았겠죠. 그래서 1479 년에 이미 이스탄불까지 점령하고, 이제는 정말로 오스만 투르크가 강대한 제국이 된 지점에서 이스탄불을 점령했던 바로 모함마드 2 세가 베네치아에 요청을 합니다. 당신네 나라의 화가를
네, 보내달라 해가지고 젠틸레 벨린이라는 그 당시 베네치아의 궁정 화가가 네, 이스탄불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린이라는 이름의 화가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젠틸레 벨리니는 네, 서양미술사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고 어디에 등장하냐면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화가인데 어쨌든 젠틸레 벨린이라는 화가가 술탄의 요청으로 네, 이스탄불에 가서 당시 모함마드 2세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리는데 지금 연도를 기억하세요. 1479년이면 여기에서 한 20년 정도 지나면 이제 그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리거든요. 스푸마토 기법.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럽은 이미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어서 그것만 놓고 생각을 하죠. 사람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원근법이라든지 뭐 입체감도 살리고 그다음에 명암도 주면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술탄은 그런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때 1479년 당시에 그 화가를 한 명 보내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벨리니가 가서 그 화가를 그린 그 술탄을 그린 거죠. 여러분들 그 모함마드 2세라고 검색하시면 유럽 스타일로 그려진 네, 그 터번을 쓴 터키 왕의 네,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얼마나 당시의 이슬람 문화에 많이 큰 영향을 그 충격을 줬겠어요. 근데 이제 술탄이 했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그래서 이슬람에서 이제 이런 흐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쪽과 새로운 흐름을 수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이제 첨예하게 나눠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책의 배경의 전이에요. 다시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책의 배경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15세기 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드렸고 이 책은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16세기 말을 배경으로 하는 책입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그 카라의 이모부이자 네, 세큐레의 아버지이자 술탄의 총애를 받던 애니시텔은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100년이 지난 지점에서 술탄의 지시로 베네치아 여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술탄이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술탄이 관심이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화가 출신인 애니시텔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유럽 미술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술탄 자체가. 네,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애니시테가 네, 그 카라의 이모부인 애니시테가 베네치아를 여행하고 그들의 미술 작품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실적으로 그린 초상화들을 보고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슬람에서 그 그림은 어떤 이야기를 표시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였는데 당시 유럽의 그림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림 자체가 중요해진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르네상스 이후에. 그래서 애니시테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술탄이 이렇게 그려져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그려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술탄을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다면 그 그림은 몇백 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술탄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술탄을 이제 그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을 가만히 보면 문맥을 살펴보면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는 애니시테가 네, 술탄에게 건의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모든 정황은 술탄이 애니시테로 하여금 그런 건의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한 거죠. 근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이제 뭐 예, 그런 중요한 일들은 누군가 이제 뭐 참모나 부하가 이제 건의를 하고 그걸 받아들인 형태로 진행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 네, 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다 질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네, 일이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애니시테하고 술탄이 뭔가 그 어떤 명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술탄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스타일로 내 초상화를 그리고 싶은데 그걸 하면 술탄도 당시에 이제 이슬람의 그 되게 그 원리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스만 투르크에. 그러니까 술탄도 마음대로는 못 하니까 그러니까 애니시테의 그 건의를 받아서 어떤 명분을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네, 베네치아에 선물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러니까 그런 명분으로 책을 만들어서 베네치아에 선물을 하면 술탄은 술탄대로 자기 초상화를 하나 얻는 거고 그다음에 명분도 생기기 때문에 반대론자를 좀 잠재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그 작업을 하다가 이제 그 엘레강스라는 화가가 이제 살해를 당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돼 가지고 애니시테가 당시 궁정화원에 소속된 장인들 중에서 가장 솜씨 좋은 사람 4명을 선별해서 비밀리에 그
지시도 작업 지시도 따로 해요. 누구한테는 개를 그리라고 그러고 누구한테는 나무를 그리라고 하고 누구한테는 인제 뭐 다른 걸 그리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비밀리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인제 그 책에 합쳐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내 이름은 빨강 뭐 이런 장 그러니까 59 개의 챕터가 있는데 이 책에 내 이름은 빨강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뭐 나를 개라 뭐 내 이름은 개 뭐 내 이름은 나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나무도 말하고 개도 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그 사물들은 대부분 이 그림 속에 포함된 사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각자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해서 그걸 합치는 얘기고 근데 이 화가들 중에도 술탄의 지시에 의해서 비록 일을 하고 있지만 이 화가들 중에도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쪽과 또 새로운 흐름이라면 그게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따라야 한다는 쪽으로 인제 나눠져 있던 거죠. 그것을 인제 카라가 계속 인제 수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인제 살해당한 엘레강스는 굉장히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여 가지고 자신이 비밀리에 이러한 일을 한 것에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중에 하나 그러면 여기서 빨간색은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내 책 제목이 빨강이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빨간색은 그 이 책에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빨간색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 눈에 띄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책에서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제목이 차용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빨간색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끝내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빨강이 상징하는 거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저항을 하더라도 이 결국 이 새로운 거대한 흐름은 너희들이 저항할 수 없이 결국은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인제 엘레강스를 제외한 나머지 3 명, 황새, 뭐 올리브, 나비 이 3명 중에서 1 명이 인제 범인인 게 밝혀지면서 사실 책을 읽고 나면 이 3명 중에 누가 범인이었어도 상관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추리 소설의 기법이 그리고 인제 뭐 당연히 인제 뭐 카라는 또 갖은 고생은 하지만 어쨌든 사랑을 이루기도 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네 결국은 범인을 밝혀내고 네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소설이다. 요렇게 마무리를 하고요.